뉴욕 증시는 미국의 10월 개인 소비가 5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독일의 11월 기업 환경 지수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미국의 고용 소비 지표가 증시에 긍정적인 힘을 더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전일 대비 3.2% 급등한 83달러 86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수가 소득 증가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10월 개인 소비 지수는 전월 대비 0.4% 늘었고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만 4천 건 감소한 40만 7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국 미시건대가 발표한 11월 소비심리지수 확정치는 71.6으로 5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남북 간의 대립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점차 완화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소비와 고용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더욱 돋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 후반대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3대 지수가 모두 흐름이 괜찮았죠?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에 대한 지정학 리스크가 좀 많이 이렇게 부각되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또 한 번 더 재악화 여부가 좀 많이 논란이 좀 일어났는데요. 일단 그런 걸 많이 좀 부식시켰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표했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지표에 대한 특히 고용하고 소비에 대한 지표가 큰 폭으로 호조를 나타내면서 시장은 빠르게 반등세를 지금 이제 몰아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151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그 전날에 따른 그 글로벌에 대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폭의 그 소비나 고용 지표에 대한 개선세가 좀 뚜렷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다른 쪽보다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더 많이 관심을 지금 많이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같은 지표에 대한 개선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부분보다도 향후 그 다우지수라든지 향후 글로벌 증시에 대한 아무래도 장밋빛 전망 자체를 뚜렷하게 좀 많이 갱신해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준비한 차트 보시면요. 일단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부침이 굉장히 좀 많이 크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대한 재정 위기 부분이 다시 나타나고 그다음에 아일랜드에 대한 어느 정도 IMF에 대한 차관이 도입이 또 완화되면서 또 급등세를 나타내고 계속 이렇게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되풀이되고 있는 양상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기술적으로는 꾸준한 어떻게 보면 증시에 대한 개선선을 나타낼 수 있는 21선을 아직 뚫어가지는 못하는데 일단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좋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은 미국 장의 추수감사절 휴무지만은 오늘 발표된 지표를 좀 잠시 후 살펴보겠는데 향후에 더 좋은 그런 지표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좀 이어나가고 내년 1분기까지는 좀 흐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중심에 있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점차 회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경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지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고용하고 소비지표가 발표가 좀 많이 됐었는데요. 둘 다 좀 뚜렷하게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었는데 일단은 이전에 43만 9천 건에서 일단 전망이 44만 5천 건 정도로 예상을 됐는데요. 일단 발표가 40만 7천 건으로 큰 폭으로 좀 많이 감소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일단 변동성을 좀 많이 뚫린 4주 평균 같은 경우에도 43만 6천 건 정도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한 실업수당 청구에 대한 청구 건수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감소를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고용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나 지금 보이는데요.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줄어들 경우에는 실제로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고용이 만약에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 미국에서는
위해서는 이제 실업수당 급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급여를 받는다는 자체가 그만큼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이 향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1월 그 시즌까지 더불어가지고 꾸준하게 소비에 대한 그런 증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에 대한 소득 부분이 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부분 나타내면서 경제 활동이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면서 고용 지표에 대한 그런 그런 획기적인 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제 시장을 좀 이렇게 반등세로 좀 많이 이끄는 원인 중에 하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이 좀 살아나면서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것이고 이게 또 기업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내용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소비 그리고 또 소득이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5개월 내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개인 소득하고 또 개인 지출, 개인 소비가 또 발표가 됐는데요.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달에 한 2번 정도 격주로 또 발표가 되는데요. 최근 들어 가지고 흐름이 좀 굉장히 좋았던 게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국민들이 고용이 이렇게 보장되지 않으면 개인 소득이 이렇게 늘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 소득이 늘다 그러면 개인 소비도 같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전치가 마이너스 0.1%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고용 여파도 좀 많이 일어나고 함에 따라 가지고 전망치를 한 0.4% 정도 뒀었는데 실제로 발표됐던 게 0.5% 정도, 1% 포인트 정도도 시장 전망보다 더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올해 시장을 좀 환호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개인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 소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가 늘지 않는 그런 달이 있습니다. 그런 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서민들에 대한 개인 소득이 많이 안 늘었다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개인 소비도 좀 많이 늘었다던 게 전월 같은 경우는 0.2% 정도였는데 실제로 이제 발표됐던 게 0.4% 정도 상승하면서 실질적인 개인 소득 그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개인 소비도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용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소비 활동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되지 않고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여파로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준비한 그래프 보시면 좀 예시하게 좀 많이 드러나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게 개인들에 대한 실제적인 가처분 소득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처분 소득이 지금 이제 급격하게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고용의 안정을 좀 찾아가고 좀 여유를 가지고 회복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예상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준비했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에 대한 소비 지출을 좀 나중에 나타내고 있는데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좀 꾸준하게 좀 이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경제 활동 자체가 아직까지는 위축 국면보다는 회복 국면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이렇게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게 경기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 실업률 지표, 그러니까 실업 지표 같은 게 전혀 개선세를 좀 많이 나타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대한 그런 고용 지표가 또 큰 폭의 좀 개선을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또 좀 해봄에 따라서 향후에 대한 경제 활동에 대한 그런 전망도 좀 많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여파가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되어 봅니다. 네, 고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위축이 됐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도 조금씩 그 빛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소비,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소비 쪽으로 하나가 더 또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상당히 괜찮았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앞서 말했던 그 지표들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강력하게 또 뒷받침해 주는 또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전치에는 한 69.3 정도가 좀 발표됐는데요. 실제로 오늘 발표됐던 게 71.6 정도로 발표되면서 시장을 전망을 69.5 정도로 했던 그 전문가들 전망도 좀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을 좀 많이 찾아가는데요. 일단은 고용 시장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이렇게 앞서 말했던 소비 소득이라든지 그런 그 소비에 대해서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도 유통이라든지 다른 그 유통업체라든지 친서민적인 그런 기업들에 대한 그런 활동 부분, 특히 유통업체에 대한 그 판매 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호전됨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꾸준하게 좀 이렇게 회복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게 이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좀 나타낼 기미를 많이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다음 달에 발표될 고용 지표가 만약에 개선세를 좀 나타낼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좀 모멘텀을 나타낼 수 있는 주가의 모멘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전문가들은 많이 시장이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전되고 있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기업과 관련된 지표는 약간
부진하게 나오는 모습도 분명 나왔습니다. 기업들의 이 향후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시설 투자가 뭐 하반기에 많이 줄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미국에서 그런 지표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내구재 주문 네네.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일단 기업들이 향후에 그 기업 가동률을 얼마만큼 이렇게 가동을 많이 시킬까에 대한 그런 전망인데요. 네. 일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대한 그 매출액 정도를 추정해가지고 네. 내구재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내구재를 이렇게 구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주문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 최근 들어가지고 뭐 지난달이나 지지난달 같은 경우는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아니면 그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에 크게 좀 많이 개선세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랑 내구재 주문이랑은 이제 지표가 좀 비슷하게 가는데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제조업 쪽에서 이렇게 강세를 좀 많이 나타내면서 그만큼 지출이 좀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감소 추세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고점에 좀 많이 있다고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발표됐던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한 3.3% 정도 증가가 나타냈는데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3.3% 정도 그대로 다시 또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시장 내에서는 이게 기존에 크게 좀 많이 증가했던 게 시장에서 많이 꺾였다기보다는 전월 대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서는 뚜렷하게 다시 한번 내구재를 많이 이렇게 늘려가지고 뭐 경기를 생산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뭐 전월 대비해서는 비슷한 수준을 좀 유지한다라고 좀 많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판단하면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그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시장에서는 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크게 뭐 이슈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 전월 대비해서 큰 폭으로 만약에 감소했으면 향후에 6개월에서 1년 내 경기 동향에 좀 이렇게 기업들에 대한 CEO들이 아니면 기업들이 악화 일로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반등세를 좀 나타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좀 미미한 수준으로 좀 많이 나타난 게 시장의 특징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규 주택 판매가 일단 모기지 금리가 상당히 낮은데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시장도 좀 이렇게 유사한 네네.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지금 생각되는데요. 물론 자산 가치도 굉장히 큰 게 좀 부동산인데요. 일단 뭐 어제 발표된 그 지표가 보면요. 10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좀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예상은 한 31만 4천 호 정도가 실제로 이제 판매되고 거래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네. 발표됐던 게 28만 3천 건 정도가 발표됐는데요. 일단 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기지 금리가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주택 판매 호조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게 시장이 좀 이례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준비한 그래프 보시면 그래프 좀 이해하기도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실선 자체가 모기지 금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신규 주택에 대한 판매 부분이 굉장히 좀 호조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게 좀 사실입니다. 네. 일단 뭐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보면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뭐 정확한 수치보다도 예상했던 수치를 보면은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리고 미국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소비라든지 그런 쪽분에 이렇게 신뢰를 쌓다 보니까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저축률을 좀 이렇게 상향시키면서 저축을 좀 많이 향상시키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축률 자체가 굉장히 좀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네네. 최근 들어 저축률 자체가 한 3%대 정도로 이제 나타나면서 오히려 실제로는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대체적인 큰 대체 소비재를 이렇게 매수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저축률을 좀 많이 높이면서 네네. 향후 미래에 대한 뭐 불안 요인에 대한 네.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좀 이례적이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좀 나타낸 이후까지는 아무래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소비를 하지 못하고 저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쪽 소식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유럽 쪽으로 한번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부진을 털고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독일 쪽에서도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유럽 주요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영국 중에 주요 3국 중에서 가장 경기가 활성화가 좀 이렇게 많이 이뤄되고 경제 회복이 좀 빨리 나른 국가 중에 하나가
그 독일로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런 제조업 국가 중에 유럽에 대한 그 제조업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독일의 그 경제 지표도 좀 많이 개선되게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네. 제조업 지표도 좀 발표가 많이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그 경제 환경 조사에서 기업 환경 지수 같은 경우도 발표가 났는데 한 109.3 정도로 좀 그 발표가 좀 났습니다. 네. 실제로 기업 환경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좀 굉장히 좀 생소한 지표인데 유럽에서는 그 환경 기준을 굉장히 좀 이렇게 중시하는 유럽에서는 좀 이게 크게 좀 많이 이슈화 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100을 좀 많이 상회했다는 뜻에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좀 많이 찾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미국에 대한 그 경제 지표들에 대한 상승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그대로 이제 유럽 시장도 좀 많이 같이 이어갔던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네. 뭐 어제 같은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해가지고 한 0.6에서 1.7% 정도 유럽 증시가 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뭐 거기다가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재정 위기에 대한 그런 해소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완료되면서 네.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지 않나 그렇게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일랜드가 그동안 전 세계 증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아일랜드도 이제 긴축 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외부에 대한 그 자금을 일단 받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일단은 뭐 구조조정 그 부분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수준이 와 있습니다. 일단 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일단 150유로 정도의 규모의 긴축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뭐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인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 정도 되면 아마 발표가 될 예정인데 네네. 실제로 이제 150억 유로 정도의 규모의 이제 긴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쉽게 말해서 시장 내에서는 일단은 좀 굉장히 큰 폭의 좀 여파를 좀 많이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뭐 제일 컸던 게 아무래도 노동자들에 대한 뭐 파업이라든지 이렇게 네. 노동계에 대한 움직임이 좀 많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그렇죠. 있는데 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수치가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그 수치에 맞춰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유럽 증시에 좀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그 노동계 파업 올 초에 그리스 쪽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좀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뭐 아일랜드에서 긴축 계획안이 나왔는데 아일랜드 노동계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에 대한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아일랜드 다음 차례로 지목되고 있는 국가가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포르투갈이 긴축안을 제시를 했는데 노동계가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유럽에 대한 유럽 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그 네. 국가들이 대부분 그 IMF라든지 아니면 그 EU에 대한 자금을 받을 경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긴축 계획안을 이제 발표해가지고 네. 실제로 시장을 얼마만큼 좀 이렇게 회복시키냐는 그 논의에 따라 있는데요. 일단 그 이런 각국 정부들이 긴축안을 발표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 공무원들 쉽게 말해서 고정적으로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그 공무원들에 대한 그 임금이라든지 급여를 좀 삭감하는 안이 네.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긴축안이 나타날 경우에는 여지없이 노동계에 대한 그 총파업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아일랜드뿐 아니라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터져 나왔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일랜드도 지금 이제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고 향후에 지금 나타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제 긴축을 가장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지혜롭게 좀 많이 헤쳐나가야 될 부분인데요. 네네. 일단 뭐 정부도 그렇고 노동계도 그렇고 쉽지 않은 그 양보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부분을 그 이렇게 뭐 긴축안을 나타내가지고 다른 부분을 긴축을 하기에는 규모 자체도 좀 미비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노동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타협점을 좀 맞추기가 쉽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좀 슬기롭게 좀 헤쳐나가서 유럽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좀 안정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좀 해봅니다. 네.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상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가 좀 이렇게 호전적으로 나오면 그 경제 지표에 따라 가지고 유가도 좀 많이 상승세가 나타나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한 2.61달러 정도 상승했습니다. 퍼센트 포인트로는 한 3.2% 정도 상승했는데요. 83.86달러에 마감하면서 최근 들어 가지고 국제 유가도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뭐 국제 유가의 상승세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에 대한 호전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향후에 대한 그 경기에 대한 바로미터로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모멘텀으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금값 같은 경우는 0.3% 정도 일단 하락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들 한국 쪽에 대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네. 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반짝 한번 나타났던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서 금값 같은 경우는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 보였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는 경제 회복세가 좀 강화되는 그런 전망 탓에서 강세로 좀 돌입하면서 네네. 달러 인덱스가 한 79.846으로 마감한 게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제와는 또 양상이 다르게 전개가 됐습니다. 유가
유가가 내렸었는데 반대로 유가가 더 올랐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희철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시장 저희가 어제 특집 방송을 했었는데 괜한 걱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초반에는 부진했지만 후반부에 그걸 또 다 만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격차가 컸어요, 어제. 뭐 어제 시장 우려가 상당히 깊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전날 시간에서 그 대형주들 거래되는 거 보면 뭐 하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속출을 했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날 리스크도 상당히 좀 크지 않겠느냐. 심지어 뭐 1870선이 아니라 1800선까지도 예의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감들은 뭐 당연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한 우려감들이 나타났던 것이 이번에 그 연평도 그런 사건들이 네네. 최근에 발생했던 그 사건들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감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강하게 좀 부각되는 시점이었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과연 매수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매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증폭이 됐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관들의 매수는 예견이 됐었습니다. 그 전날 정부와 그 금융당국에서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네. 금융시장에서 이러한 변동성이 클 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의 매수세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견이 됐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상승폭을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었죠. 네. 조금 더 이제 더 본다고 하면 그 전날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오히려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것들을 상쇄하고 오히려 더 올랐다는 점이 더 놀랍습니다. 네. 만약에 어제 그 연평도에 그러한 사건들이 없었다고 하면 오히려 국내 시장은 좀 더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네. 연기금이 이런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고요. 외국인도 그런 보수적인 시각을 좀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더 시장에 좀 더 그 모멘텀이 오히려 좀 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 네. 주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되돌림의 속도가 조금 더 빨랐던 것이 아니냐 일단 네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는데 어제 그 전일제 차트입니다. 지수가 1880선에서 출발을 해서 무려 이제 1시간, 이제 2시간 만에 갭을 다 메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후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전에 저점보다 일단은 뭐 거의 회복해서 마감이 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전일 그 환율이 1180원대까지 요기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렇다 한다고 보면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으로 출발했던 것이 환율이 점차 안정을 찾으면서 국내 증시도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도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그동안 좀 포지션이 많이 비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포지션을 다시 구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적절히 섞이면서 일단은 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빠른 갭을 메우는 속도가 좀 예상보다 좀 빨랐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은 약간 좀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흐름 자체가 어제 초반에 1880선까지 내려갔었죠. 순식간에 뭐 10분 만에 다시 1900선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고, 오히려 장중에는 상승을 하는 움직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뭐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의 변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일단 어제 어떻게 보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장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은 어제
국내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한 40포인트 이상 좀 올라왔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기관이 이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 주가 지수의 변동폭이 클 때 일단 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네. 오늘 추가적으로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질지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들어올지 거기에 향방이 좀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개인들은 아직까지는 좀 약간 불안해하는 모습을 좀 띌 것 같고요. 다만 전일 미국과 유럽 시장이 큰 폭 상승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를 일단은 오늘도 일단 상승 흐름은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단 어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 그런 측면들 본다고 하면 오늘 뭐 올라온다 하더라도 1950선을 좀 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21선이 위치하고 있는 뭐 1930선 네. 중반 정도, 1940선 정도 선에서 보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오늘의 변수라고 본다고 하면 네. 북한에 대한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시 한번 학습할 거로 인해서 일단 어느 정도 좀 제외가 되는 그런 국면으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일단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볼 것은 유럽의 재정 문제와 중국의 긴축 우려, 미국의 소비 지표 등으로 이제 포커스를 좀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지수입니다. 유럽의 그 경제 상황을 대표한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제 보게 된다 그러면 그 전전일 하락했던 부분들을 다 회복을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마감했는데요. 이런 것도 본다 그러면 21선을 독일 지수도 지지하면서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중국 시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시장 본다고 하면 중국 시장도 지금 그 61선과 21선을 교차하는 부분에서 61선 부분에서 네.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긴축 정책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네. 최근에 3,200선까지 좀 시험 없이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강하게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크게 좀 더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 국내 시장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미국 시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시장 한번 보게 되면 뭐 지금 다우지수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그 11,200선을 다시금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미국이 어제 발표됐던 소비 지표 그런 것들은 좀 좋게 나타났고요. 다만 이제 경제 지표 내년도 이제 그 경제 성장 전망률 같은 경우는 좀 다시금 하향된 측면, 그다음에 내부재 주문 같은 경우들이 안 좋게 나타나는 점들은 좀 일단은 호재를 좀 상쇄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부터 이제 그 미국 시장에 추수감사절 휴가로 들어가게 돼 있죠. 네. 금요일 날은 뭐 반장만 열리기 때문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바라볼 것은 우리 시장의 모멘텀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오늘 좀 차분한 하루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네. 좀 차분한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차분하게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은 어제 그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네. 오늘 큰 폭의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전일 뭐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안 좋았던 흐름을 어제 그런 것들을 상쇄하고 나서라도 좀 올라갔던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장 초반에 유럽과 미국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좀 플러스권에서 상승할 출발이 가능해 보이지만 네. 이후에는 일단은 그 전일 차익 매물을 이제 뜯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과 내일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좀 횡보 국면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향후 이제 그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들도 약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무엇보다도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어디에서 이제 매수를 꾸준하게 해두느냐, 그리고 이제 매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좀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뭐 본다고 하면 기관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외국인들이야 그동안 많이 사왔던 종목들이고 기관들 최근에 보면 IT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기 이런 것들 흐름들 본다고 하면 뭐 놀랍죠. 그래서 IT들 4분기의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네. 내년도 실적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들은 IT에 대한 선취매가 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IT주들입니다. 네. 이제 뭐 결실을 맺는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올해 이제 11월 달 초만 하더라도 IT는 안 돼. 그러한 뭐 관측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최근의 흐름 보면 74만 원에서 85만 원대까지 그렇죠. 벌써 10만 원 이상,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86만 원이라는 자리가 작년 12월 달과 올해 4월 달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피로가 이제 누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고점 부근에 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템포 좀 쉬어가도 좀 될 만한 자리가 아닌가. 이후 횡보한 후에 다시금 상승하려는 그런 모멘텀을 좀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그다음 대표적인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으로 보면 상당히 놀랍죠. 뭐 22,000원대에서 바로 25,000원, 26,000원대까지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보면 공교롭게도 26,000원짜리 부분에서 가장 큰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에 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것들도 바로 좀 뚫어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 이런 자리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금 재차 상승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IT주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되 일단 한 템포 좀 쉬어갈 수 있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국면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IT에 이어서 그동안 좀 그 왕따를 당했던 그런 업종 중에 있습니다. 금융업종 중에 은행업종이죠. 최근에 상당히 놀랍게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KB금융이라든가 뭐 기업은행, 뭐 외환은행, 뭐 그다음에 어제 이제 그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많이 됐는데요. 이러한 그 M&A들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저평가 국면에서 좀 탈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이제 IT에 이어서 일단은 금융업종에 대해 특히 은행업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금융, IT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말 그대로 시장에서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했던 업종이고 몇몇 분들께서 출연을 하셔서 루저주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런 종목군들이 포함된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업종 더 살펴보도록 하죠. 상대적으로 철강금속 쪽으로는 좀 부진했어요, 최근에. 예, 철강금속은 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중국 시장이죠. 중국 시장이 이제 긴축 그 우려를 나타내면서 일단은 좀 당분간은 조금 더 좀 그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일단 싶습니다. 뭐 지금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철강 업종들이 그렇게 썩 좋은 측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제 그 중국의 긴축 모두가 좀 더 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더 이런 안 좋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가 흐름상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접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다시 조금씩 이제 매수 비중을 좀 높여 가시는 것도 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취매가 중요하겠죠. IT 업종 선취매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뭐 IT 금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철강금속의 흐름이 최근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 종목 조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죠? 예,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주 중에서 가장 좀 전망이 좋은 KB금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금융 올해 실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요. 영업이익이 뭐 1,200억 정도. 상당히 우울하죠. 전년도 6,500억에서 올해 1,20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2011년 한번 보실까요? 2011년 보면요. 잘못 나온 건가 이렇게 좀 봤는데요. 2조 7천억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이제 그 PF 설정이라든가 뭐 그 부동산 경기 그 침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겹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연말에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회성 비용 등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으로 그래서 퍼가 93배나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무려 2조 7천억으로 이제 다시금 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해에도 3조 1천억 정도 크게 영업이익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KB금융만의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금융업종이
특히 은행 업종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드로 좀 접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한번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2009년 9월달 이제 4분기 실적 악화를 이제 거치면서 남유럽 금융위기,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PF 충당금의 우려가 지속이 됐고요. 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이제 불확실하다. 이런 국면의 최악의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네. 제가 IT 주들에 대해서 지난달부터 말씀을 드릴 때 4분기가 최악의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을 갖고 매수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융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4분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최악의 국면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내년도 2011년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별로 보게 되면 내년도 2011년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 보면 은행이 가장 높습니다. 올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 증가율 예상에서 은행이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갖되 그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KB금융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46,000원과 지금 52,000원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제 거래량이 이제 대량으로 터지면서 주가가 52,000원 박스권, 53,000원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주체가 기관이죠. 뭐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물량을 살 수 있는 것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밖에 없는데 어제 기관이 그 전날 매수를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박스권 이평선들을 다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물량 부담도 어느 정도 좀 일단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어제 지금 지수가 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약간은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임 회장의 리더십이 좀 본격적으로 좀 발휘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일단은 뭐 KB금융 같은 경우 일단 올해 전년도 실적이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 내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점에 포커스를 두시고 네네. 일단은 매수에 관한 관점이 좀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매수가는 어제 좀 약간 좀 과하게 좀 올랐다는 측면들이 좀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오늘 더 올라간다 그러면 뭐 일단은 그런 것들은 좀 매수를 약간 좀 쉬시고요. 네. 이평선 그 241선이 위치하고 있는 52,000원 선 부근에서 일단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 살펴봤습니다. 어제 업종 내에서 시총 1위에 올랐죠. 신한지주를 제치고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KB금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은행은 어제 이사회를 열어 외환은행 인수한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총 매입 지분은 51.02%이며 매각 대금은 4조 6,500억에서 4조 7,500억 원 수준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오늘 영국 런던에서 론스타와 최종 인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급속히 전염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재정적자가 대폭 개선됐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스페인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CDS 프리미엄은 사상 최고치로 급등했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북한의 기습 포격에도 불구하고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선물한 포지션 규제와 은행세 등 자본 유출입 규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3GS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서 배터리 성능 저하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지난해 11월 말 출시 초기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로 사용기간이 1년이 지나면서 배터리 성능이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 25만 명에게 1조 2213억 원에 해당하는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4만 명 늘었으며 세액도 19.3% 증가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증권부의 서은영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외환은행 인수를 드디어 하나금융지주가 가져가게 됐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들이 있어서 이 점들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김승유 하나금융회장이 오늘 오후 1시 15분에 런던행 비행기에 올라서 런던에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을 만나서 최종 계약 체결식을 갖기로 했는데요. 네. 지금 뭐 일단은 하나은행은 오늘 중으로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 지분 인수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승인이 나기까지 한 2,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수 시점은 아마 내년 1, 2월쯤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전망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뭐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당장 꼽을 수 있는 3대 변수가 외환은행 인수가격 거품 논란, 그리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 여부, 그리고 원화랑 자금 조달 확보 여부입니다. 자금 조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뭐 자체 조달 자금 정도는 좀 손쉽게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인수가격 거품 논란입니다. 금융권은 하나지주가 이 외환은행 인수가격 거품 논란 같은 경우는 이 은행의 지분 51.02%를 보유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사안으로 좀 정리가 되는데요. 현행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산업자본이란 총 자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25% 이상일 경우 혹은 비금융사 자본이 2조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금융감독당국이 2003년 9월에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넘어갈 때 좀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6개월 주기로 실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도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 론스타가 향후 적격성 심사에서 산업자본으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대주주 자격 자체가 원천적으로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식 처분 명령을 받고 강제로 급하게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럴 때 경영권 프리미엄 거품이 사라진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입니다. 네. 하나지주가 론스타에 제시한 4조 6,500억 원에서 4조 7,500억 원의 외환은행 지분 매입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 10%가량이 얹어진 가격입니다. 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수가격 거품 논란도 있고 노조의 반발 여부에 그리고 인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까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갈 길이 멀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시선을 유럽 쪽으로 잠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재정 문제 주변국으로 급속히 확산이 또 되고 있어요.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많은 국가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데 앞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 중에 포르투갈 노동계가 또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스페인도 좀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네, 언뜻 겉에서 보기에는 사실 스페인보다 포르투갈이 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유럽 내에서는 좀 스페인 자체 여기에서 좀 뭔가 문제가 더 크게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 적자가 대폭 개선됐다는 발표도 했었거든요. 근데 스페인 국채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또 CDS 프리미엄은 사상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좀 유럽 재정 위기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같은 기간 동안 재정 적자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스페인은 최근 10개월 동안 재정 적자가 312억 6천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7% 줄었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는 평가도 가능할 텐데 이 발표가 있었던 날 스페인 주가 지수가 거의 3.5% 급락을 했는데 다른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의 경우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아일랜드가 S&P로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당하고 또 다른 위험국인 포르투갈의 재정 및 경제 상황이 구제금융을 피하기에는 너무 취약하다는 분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스페인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더 급속하게 냉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투자자들은 아예 포르투갈보다 스페인을 더 우려하는 분위기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스페인 재정 적자 문제 핵심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정부라는 겁니다. 네. 지방자치정부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보다 좀 통제가 어렵고 아무래도 좀 투명성이 낮다 보니까 더 우려가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스페인 내부에서는 미켈 앙헬 페르난데스 오도네스 중앙은행 총재까지 직접 나서서 재정적자 감축과 자치정부 예산의 투명성 제소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덴마크 쌍스호뱅크의 지적이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스페인이 중대한 수준의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면 4,400억 유로 규모의 EU 구제금융펀드가 AAA 등급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가 또다시 돈을 퍼부어야 하는데 좀 정치적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존 내에서도 거의 4위권의 경제대국이다 보니까
이번에 좀 유럽 재정 위기가 좀 확산이 된다면 이 몸통 역할을 하는 스페인에서 만약에 이 위기가 확산이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좀 일어날 수 있다는 네. 뭐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우리나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로 어제 금융시장 철렁했거든요.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금융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때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본 유출입 추가 규제에 대해서 좀 그 출발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정부 입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아무래도 좀 유동성 문제가 좀 네. 불거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좀 그렇다면 자본 유출 추가 규제 도입 시점이 좀 늦춰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시장에서 좀 조심스럽게 나왔었는데요. 네. 어제 일부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좀 도이치 쇼크로 인해 불거진 외국인 자본 유출 규제를 다소 완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하느니 미국 연방준비은행제도와 통화 스와프를 재개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좀 일축했죠. 확실한 상황 판단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본 유출입 추가 규제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재검토 협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인종용 기획재정부 차관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자본 유출입 규제에 변동이 있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임 차관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부는 자본 유출입 규제를 꾸준히 관련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뭐 지금 아무래도 이제 과도한 쏠림 현상 어제는 뭐 시장이 무사히 넘겼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어제 열린 긴급회의에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원화와 외화 유동성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금융시장 안정 조치도 추가 대응 방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 아이폰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관련된 뉴스를 상당히 많이 전해드렸는데 좀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3GS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중에서 배터리 문제를 또 제기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1년 정도 사용하신 분들, 그러니까 네. 이제 초기에 3GS가 출시됐을 때 이제 그때 구입하신 분들 사이에서 좀 배터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의 핸드폰 같은 경우에,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한 1년 정도를 사용하면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좀 방전이 쉽게 되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사실상 뭐 전문가들도 이제 이 배터리를 300번 이상 방전하고 충전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수명이 80% 수준으로 저하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꼴로 충전을 하게 되면 1년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좀 배터리 수명이 80% 이상 저하된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액정 화면이 좀 크고 또 이용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일반 휴대폰보다 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른 건데요. 네. 지금 그렇다 보니까 뭐 아이폰 관련 뭐 포털 사이트에서는 포털 커뮤니티에서는 네. 좀 이제 배터리 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좀 문의하는 게시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뭐 몇 번을 충전을 해도 지금 계속 방전이 돼서 사용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게시글들도 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문제는 미국에서는 $80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국내에서 아이폰 배터리를 교체하려면 애프터 서비스를 방문해서 네. 29만 원을 내고 중고 부품을 재활용한 리퍼폰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네. 리퍼폰은 수리를 마친 제품의 일부 칩셋을 재활용한 것으로 액정 화면과 배터리 케이스 등은 새 부품을 활용합니다. 네. 그럼 뭐 애플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소비자들에게 이득이다. 새 제품이나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문제는 사실상 배터리 교체를 하면서 29만 원이나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일부 사설 수리점에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소비자들도 좀 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용산 전자상가나 강변 테크노마트 등의 뭐 이제 그 수리점에 찾아가 보면 수백 개에 달하는 사설 수리점들에서 한 3만 원 정도 내외의 비용을 받고 아이폰 배터리를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보증기간 내에서 아이폰을 뜯으면 이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네. 보니까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대다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졌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대상자도 늘어났고요. 그 금액도 또 늘었다고 해요. 네, 부동산 경기 계속 침체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물론 회복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올 한해 굉장히 뭐 침체돼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데에서 좀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그 의구심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19.5% 정도의 납세 인원이 늘었고요. 네. 그리고 또 전년 대비 1조 235억 원에서
1,978억 원이 늘어나면서 19.3% 증가했습니다. 네. 이 왜 올랐는고 하니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올랐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뭐 서울을 비롯해서 뭐 부산, 인천 등에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평균 4.9% 상승했고요. 네. 토지의 경우에도 평균 3.03%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공시하는데요. 뭐 2009년 초보다 더 올랐다는 게 국세청의 네. 설명입니다. 여기에 뭐 더 이제 좀 오름세를 조장한 것이 공장 시가 비율이 올랐다는 건데요. 지금 뭐 공장 오피스 빌딩과 같이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의 경우에는 공정 시가 비율이 전년 70%에서 올해 7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공정 시가 비율은 과세 표준액 산출에 활용되는 비율인데 네. 토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과세 표준액이 늘어나면서 종부세도 올라간 겁니다. 공정 시가 비율은 내년에 또 80%로 오를 예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종부세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출발 센정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